안녕하세요, 북스너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일본사 강독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일본사 강독은 전 시간에 공지한 것 같이 아타사 일본사를 중심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뒤에 이제 했던 이제 동아시아 교과서 강독도 그 옆에서 이제 같이 근현대사 부분을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일본사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기출 빈도가 많이 떨어지죠. 예, 그래서 09년까지만 해도 일본사 뭐 기타사 강조해가지고 문제를 꼭 일본사는 한 문제씩 내고 또 기타사도 한 문제씩 내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이제 들어와서는 일본사 같은 경우에도 2년에 한 번 낼까? 그 정도? 그것도 이제 한중일하고 관련돼 있는 근현대사 관련된 내용들만 나지 단독 문제도 이렇게 내는 경우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정근대에서 부분까지는 그렇게 심도 있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교육과정 개정 안에 요 일본사 정근대에서 부분이 나왔고 예전에 또 그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일본사 전체를 다 이제 보기는 좀 그렇고요. 예전에 말한 것처럼 기출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볼게요. 쓸데없는 것들은 그냥 건너뛰고 중요한 것들만 이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1번사 넘어가기 전에 뭐 다 아시는 거 있지만 1번사의 이제 전개 과정을 좀 볼게요. 1번사도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구석기 시대가 있죠. 예, 전에 없다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1945년인가요? 그때 이제 이하츠쿠 유적지가 이제 발견되면서 그 뭐냐면 구석기 시대 유무의 타제석기가 발견이 됐죠. 이게 1948년인가 그럴 거야. 예, 제가 1945년이라고 적어냈는데 하여튼 이하츠쿠 유적지에서 이제 발견되면서 구석기 유적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밝혀냈고요. 그 다음에 일본도 이제 신석기 시대가 있어요. 예, 신석기 시대를 이제 보통 조문 시대라고 하죠. 조문 시대. 음, 그래서 조문 시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시기는 이제 신석기 시대고 주로 조문 토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조문 시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뭐 요거는 이제 용 시대가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요이 시대가 있어요. 야요이 시대. 야요이 시대는 BC 3세기부터 해서 AD 3세기까지 이렇게 이제 시기인데 그 이 시기의 특징이 뭐냐면 그 금석 번용식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처럼 이제 뭐 청동이나 철기 시대가 같이 있었던 게 아니라 신석기하고 신석기죠. 금이라는 건 청동기하고 철기야. 그래서 청동기와 철기가 동시에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처럼 청동에 들어서 그다음에 철기 시대에 이렇게 두고 순차적으로 두는 게 아니라 한반도에서 청동기하고 철기가 같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이제 같이 사용했던 시기다. 그래서 우리처럼 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이제 이런 시대가 아니죠. 야유 시대는. 그래서 이제 이 시대는 한반도부터 뭐 청동기, 철기, 병농사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제 훈이라고 하는 조그만 이제 부족 국가들이 이제 활동했던 시기가 이 야요이 시대야. 그래서 우리의 야요이 시대 대표적인 이제 국가가 여러분들 많이 썼던 그 야마타이국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것들 이제 야요이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D 4세기 정도 넘어가면 그 나라로 천도할 때까지 시기를 고분 시대라고 해요. 고분 시대. 그래서 이때 이제 대표적인 고분이 정방후원군이라고 하는 그 고분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야마토 정권이 일본 열도를 통일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여기부터. 그래서 뭐 견수사나 이제 경당사, 아스카 문화, 다이카 계신 이런 시대가 다 고분 시대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를 그 헤이 쪽으로 옮기죠. 그래서 한 80년 동안의 시기를 이제 나라 분지 헤이 쪽구에 있기 때문에 이걸 나라 시대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나라 시대 때 이제 내용들 보면 뭐 일본석이라든지 마녀찜 이런 것들을 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세기 넘어와서 가마쿠라 막부가 이제 등장할 때까지를 헤이안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헤이안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날 그 수도인 교토에 이제 잡았던 그 시대죠. 여기부터 이제 쭉 교토인데 자 하여튼 헤이안에 이제 천도를 해서 그 했던 거다.
해이안고에 이제 천도를 했죠. 이때부터는 이제 어떤 특징이냐면 요 나라 시대 때 이제부터 해갖고 여기 뭐 그 경당사업항에서 이제 당나라 율령제도를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이런 율령 체제가 나라 말기 때 후기 때 조금씩 무너지더니 해안 시대 때 이제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율령 체제가 붕괴하고 그때 이제 뭐 장원이라든지 또 사무라이 계층이 등장했던 그런 계층이 시대가 해안 시대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북풍 문화도 요때 해안 시대 때죠. 게다가 이제 12세기 말 정도 들어가면 최초의 이제 정권인 가마쿠라 막부가 등장하죠.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무르마치 막부, 에도 막부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막부 정권이 등장하는데 무르마치 막부 이렇게 넘어갈 때 말기 때 우리 전국 시대가 있었고 전국 시대를 통일했던 것이 도요토미 이제 히데요시였죠. 그리고 도쿠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였고요. 게다가 이제 그 뭐냐면 개항을 한 후, 나중에 개항한 후에 이제 외국사에 들어오게 되고 이때 타도 당 막부색들이 이제 결집을 해가지고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이제 한번 이게 그 일본사 전개 과정을 이제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틀란스 중국사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일본 열도 형성인데 여기 뭐 구석기 시대 관련돼서 이제 대표적 유적지가 1948년에 발견된 군마현의 이하츠쿠 유적지죠. 그래서 이제 이 유적지가 이제 발견되면서 일본도 구석기가 있다. 그래갖고 이제 있었죠. 우리나라도 이제 예전에 구석기 유적지가 있었죠. 그 동강진 유적지가 있는데 일본에서 구석기 유적지가 없다 보니까 동강진 유적지를 일제강점기 때 발견됐거든요. 그냥 덮어버렸죠. 한반도에서 구석기가 나온다는 건 도저히 일본에서는 인정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자기보다 문화적으로 더 앞섰던 역사 시대를 더 앞서갔던 내용이기 때문에 자, 뭐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조몽 시대라고 있죠. 조몽 시대는 신석기 관련된 내용인데 이 조몽이라는 그 것은 그 거기 이제 그 당시 썼던 많은 이제 그 토기들이 줄무늬 형태로 됐기 때문에 승문이죠. 이걸 일본식 발음은 조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조문 시대로 간다. 그래서 이제 그 기원전 1만 년부터 걸고 기원전 3세기 야요이 문화까지 등장할 때부터 이제까지 조문 시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토문 시대는 우리나라 그 신석기 시대하고 비슷해요. 마제석기를 사용했고, 그다음에 그 조문식 토기를 사용했고, 그다음에 식량 채집을 했다. 수 어육 채집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약간 특이한 게 우리가 보통 신석기 시대하면 벼농사 한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잖아. 일본에서는 벼농사는 등장하지 않았고요. 물론 이제 신석기 후기 때 등장했다는 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야요이 시대 때 이제 들어왔다고 이제 하는 게 정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조문 시대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조문 시대에도 이제 우리는 뭐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 자, 야요이 시대부터 이제 보자. 야요이 시대부터. 야요이 시대가 이제 AD BC 3세기부터 AD 3세기까지 야요이 시대거든요. 자, 이 야요이 시대는 우리가 이제 금석 번용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신석기, 종전의 신석기 함께 그다음 철기, 청동기 이렇게 이제 있고 이거는 이제 한반도로부터 들어왔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한반도에 들어왔던 설도 있고 뭐 다른 데서 들어왔던 설도 있고 있는데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들어왔고 요 시기 때는 아까처럼 쿤이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나라 국자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쿤이라고 있죠. 이런 쿤이들이 부족 국가들이 등장했던 시기가 야요이 시대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야요이 시대는 대략 기원전 3세기부터 서기 3세기까지 시기다. 자, 이 시대는 조목 시대의 문화를 긴밀하게 계승하고 극복하면서 혁신적인 변혁을 이뤘다. 기원전 3세기 때 큐슈를 중심으로 한 서북 일본 지역에서 야요시 토기라는 새로운 토기를 등장했다. 이렇게 했는데 특히 이제 큐슈가 상당히 그 당시 이제 야마토 정권이 등장하기까지는 상당히 문화적인 성진 지역이었다 보시면 돼요. 그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여기가 이제 야유의 문명의 발생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요. 이게. 그래서 이제 야유이가 이제 한반도부터 문화를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일본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대마도를 거쳐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직선항로보다는 그 연안항로를 통해서 지형지물을 보면서 이제 가기 때문에 그 바로 보이는 섬을 건너가지고 이동했어요. 대마도로 가면 이 대마도에서 이제 뭐냐면 이게 대마도인가요? 예. 이 대마도 가면 여기 이끼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끼섬 맞은편에 큐슈, 북큐슈 지역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북큐슈 지역이 그 뭐냐면 한반도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통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 쭉 가면 이제 여기 보면 큐슈, 혼슈, 시코쿠 그 중간에 센토나이카라는 그 뭐냐면 네해가 있죠. 그 네해를 가지고 이렇게 가면 이쪽 지역 기네라는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야요이 이후에 그 야마토 정권의 중심지가 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 고대 일본 문화가 발달됐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적 통로가 있기 때문에 대개 보니 큐슈가 그 당시 한반도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입구 역할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큐슈 중심으로 이제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죠. 야유 시대의 문화는요. 야, 그러면 이제 내용을 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말한 것처럼 이제 야유시대는 농경의 개시와 그다음 금속기 사용이 이제 야유문의 특징인데 이것은 이제 조몽사에서 자생적으로 추정한 것이 아니라 외부 세계에서 이식된 곳이고 그 주류는 한반도 남부 지역이다. 그래서 이제 벼농사가 들어왔다. 청동기, 철기가 사용됐다.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많은 청동 제품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동곰이라든지 동고라든지 동가라든지 그 무기조화, 동탁 같은 이제 제사용인데 뭐하고 가는 이제 오늘날 말하면 그 창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창. 창이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중간 단계에 이제 모와 가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 동탁 같은 경우에는 큰 뭐냐면 아 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동탁을 이제 땅에 묻으면 아주 되게 커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이제 그 지하에 있는 악기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제사 용구로 사용했던 것이 동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농경이 이제 가능하다 보니까 종전의 수 어도 체제에서 이제 좀 더 이제 벗어나서 벼농사 중심의 생산 경제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증가되고 침략이 이제 발달하면서 그 당시 야유의 시대가 계급 사회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청동기 철기 시대하고 비슷하다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때 그 부족 국가 정도 되는 군이라는 국가들이 등장하냐. 군이 이렇게 하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에서 보이냐면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보이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나라도 역사도 그렇지만 상고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측 기록에 많이 의존하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야. 자체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저도 그 당시에는 삼국지 위서동이전, 위지동이전에 요 있고 이게 동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있냐면 동이는 동쪽에 오랑캐잖아요. 그 안에 이제 우리나라는 음노, 물론 여진족이나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우리 민족, 일본도 이게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외인 같은 풍속들도 이제 보인다. 그래갖고 이제 특히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여러 이제 군이들이 중국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뭐냐면 그 시대부터 사절단에 많이 파견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측 기록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예. 그래서 후한서에도 있고 그 다음에 삼국지 위지동이도에도 있고요. 예.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뭐 이것까지는 다 알 필요 없는데 일단은 그냥 동아시아 교과서에 있으니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내용이 좀 길어지는 것은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좀 하고 넘어갈게요. 다 읽기는 좀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그 후한서에 보면 노국왕이 후한의 사전을 보내서 강무제부터 그 한회 위 국왕이라는 뭐냐면 그 인수 도장을 뭐냐면 발견했어요. 근데 이게 그 한외 노 국왕이죠. 예, 제가 발음 잘못했는데 한외 노 국왕이라는 인서 기록이 나와 있어 후한서에 그런 내용이.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농부가 후죠. 농부가 이제 그 에도 시대 때 밭을 갈다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 기록이 사실한 걸 입증을 했죠.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지 웨인전에 보면 웨인전에 보면 중국과 통과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여러 개 그 30개 그 군이 중에
가장 큰 세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마타이국이야. 네. 그 야마타이국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야마타이국에서 누가 있냐면 시미코가 통치를 하고 있고 그 시미코는 이제 문현하고 기록이 됐고요. 여왕의 남성 지배층 하위를 추대돼 갖고 이제 형식으로 건국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남자들이 왕이 될 때 서로 싸우니까 이 여왕이 이제 뭐냐면 추대돼 가지고 서로 싸움을 못게 하고 이제 했다.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정치는 이 여왕이 한 것보다는 그 여왕 주변에 있는 일가 친족, 남자 형제들이 했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시미코가 통치했던 야마타이 국에서 그 당시 중국부터 이제 중국에 조공사절단을 갖다 바치거든요. 후한 때요. 예. 그래서 그때 친위 외왕이라는 칭호와 근인 자수, 그러니까 이제 그 금이라는 것은 이제 자수란 금인 자수는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친위 외왕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근인자 수는 뭐냐면 금을 만든 도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신이 외왕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적혀 있고 그 거울 하사받았다. 그 내용이 있어. 네, 내용.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시미코가 이제 위부터 서진까지 했다고 했는데 뭐 아까 후한이라고 했나? 예, 위부터 서진까지 보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을 좀 해주시고 예, 여기 후한이 아니라 여기 이제 시미코하고 이제 교류했던 것이 위죠 위. 예, 이게 좀 잘못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야마타이국의 이제 위치 문제 가지고 큐슈설과 야마타설이 있어요. 보통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큐슈설로 이제 보고 있는데 되게 이제 일본 학교에서는 이제 야마타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기내설로 보고 있는 관점이 많아요.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요걸 보고 큐슈설이나 야마토 설 이 두 가지 설 가지고 이제 따라서 그 당시 중앙 집권하서 세웠던 야마토국이 언제 등장했는가 시기가 앞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대 구분하고 이제 연결돼 있는데 여기 우리가 여기까지 알 필요 없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두 가지 설이 있다. 큐슈설과 야마타 설이 있다. 요 정도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 정도 이제 설명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내용이 이제 여기 있고 그 당시 이제 또 야마타이국 가는 길 같은 경우에 아까쯤에 이제 시미쿠가 친위 외곽이라는 거와 금인자수 및 그 교훈을 이제 받았다는데 그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예. 그래서 이제 쭉쭉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시기가 뭐냐면 고분 시대죠. 고분 시대. 자, 이 고분 시대는 이제 그 야마토 조정이 이제 기내 지역의 조정이 그 일본 열도를 동북 지역을 제하고는 통일했던 시기야. 통일하는 과정에 있었던 시기죠. 그래서 이제 요 시기는 되게 이제 몇 세기 뭐냐면 학자마다 좀 다르지만 3세기 말부터 해가지고 7세기까지 보고 있어요. 7세기까지.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요 시기 안에서도 세 시기로 또 나눠요. 정기, 중기, 후기 이렇게 있는데 이 정기, 중기, 후기를 이제 나누는 거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덤 형태를 가지고 나누는데 우리가 보통 이 고분 중에 일본 고분 중에 대표적인 게 정방 후원본이잖아요. 정방 후원본. 이게 정방 후원본이 4세기부터 해서 5세기까지 있었어요. 5세기까지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정방 후원본 이전에 이제 이런 그 여러 원본이나 반본들이 합쳐갖고 정방 후원본을 만들고 근데 이제 6세기 넘어가면서 한반도에 영향을 받아갖고 특히 백제 계통이죠. 여기부터 이제 뭐냐 정방 후원본이 이제 사라지고요. 행렬식 석실본이 등장해. 네, 6세기에서 7세기까지. 이게 아마 이제 이때는 야마토 정권이 전국을 통일했던 시기로 있어요. 왜 이런 정방 후원본을 만들었냐면 자신의 권위를 가시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도 있거든요. 어마어마해요. 정방 후원본.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이게 정방 후원군이요? 어마어마하죠. 피라미드보다 커. 그래서 여기 야마타 그 국이 전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권위를 나세우기 위해서 큰 무덤을 만들었어. 큰 무덤을. 그래갖고 이제 여기를 땅을 파가지고 여기를 산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는 앞에는 이제 방형이고 뒤에는 원형인 정방 후원군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주로 이제 뒤에 방형에는 제사를 지내고 여기에 이제 뭐냐 무덤이 있고 여기 여기 부장품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파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지만 이렇게 해자가 생기죠. 비가 와서 이제 빗물이 고이면 이게 물이 고여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정방후원본을 그 당시에 이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6, 7세기 때 조그만 횡연식 석신본 나온 거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이때부터는 야마토의 국이 야마토 국이죠. 야마토 그 조정이 전국을 이제 제패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노동력을 동원해서 큰 무덤을 만들 필요 없어. 예. 왜냐면 이건 건의 가시용이니까 이제 건의를 더 이상 이런 무덤을 통해서 가시할 필요 없죠. 다 아니까. 거기다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런 이제 큰 무덤들이 점점 없어져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정방원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고분시대 정방원부는 이때 4세기 중요해서 5세기 때 야마토국이 그 당시 이제 정골 지배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그러다가 행일시석 신분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이제 보고요. 자, 그 고분 시대에 관련된 내용인데 고분 형태 중에 대표적인 게 정반 후원분이고 그 다음에 다이쇼구분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있죠. 여기 부분에 설명이 있고. 근데 6세기 이후에 이제 정반 후원분이 소멸되면서 대신에 우리나라 일반적인 원분의 지배 형태가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이제는 이제 어떻게 되냐 큰 무덤을 통해서 그 자신의 권위를 가진 가시하는 게 아니라 이 6세기부터 백제에서 이제 뭘 들어오게 되냐면 그 불교가 들어와요. 예. 그래서 불교를 통해서 특히 이제 각각의 우지라는 시족이 있거든요. 우지의 이제 시족마다 대라, 사찰을 만들어 우지대라는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시고 바뀌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요런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굳이 요거까지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요런 것들은 그냥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후기의 고분은 한반도 그 모진 행렬시 석실분이 보급되어 그 내부에 사자의 간을 놓고 간의 주위에 동경이나 무구, 그 다음에 마구 등이 부장했다.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마구 같은 거. 마구라는 거는 그 말을 탈 때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장비 같은 건데 이 말은 원래 일본에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일본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 그거 없고 그건 어디에서 들어왔냐면 한반도에 들어왔어. 네. 한반도에서 많이 들어왔거든요. 일본은 그 자체 처음 없었어요. 말이요. 그래서 한반도부터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이렇게 있고, 그 후기 구본의 이제 모습이 행렬식 석시분이다.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무덤 규모가 왜 이렇게 축소됐냐? 이제 이건 불교의 영향도 크거든요. 그래서 무덤 규모의 축소는 6세기 때 불교가 들어오면서 왕족과 지배층의 이제 중심 불교적 하장이 목적과 연결돼 있다. 이렇게 정방호 원군이 아니라 행렬식 석신부 같은 조그만 그 무덤의 추조는 불교하고 연결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뒤에 좀 아스카 문화나 이런 거와 연결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성서에 등장하는 외양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 보면 자, 요 성서라는 것은 송나라는 이제 어디를 얘기하냐면 남조의 송이야. 우리가 이제 남조 보면 그 내나가 있잖아요. 내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남송의 이제 송을 남조의 송을 얘기하죠. 예. 그래서 송제 양진할 때 그 송나라를 얘기해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걸 알기 전에 보통 이제 왜 이게 일본은 그 중국하고 조공책봉 관계를 이제 뭐냐면 우리처럼 항상 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백이든 말든 간에 하여튼 조공책봉 관계를 삼국시대부터 고조 조선까지 좀 했잖아요. 예.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건너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멀리 떨어졌죠. 바다라는 이제 경계도 있고 자연적인 그 경계도 있다 보니까 중국 애들도 뭐 일본이 뭐 조공을 해면 좋지만 굳이 뭐 그 조공 안 했다고 해서 이 나라를 치지 않았어. 하여튼 뭐 그 바다 건너 있는 나라니까 내버 둔 거야. 일본도 처음부터 끝까지 뭐 우리 그 조공한 게 아니라 자기들 필요할 때만 조공 책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뜨는 하죠. 어쩔 때는 조공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록에 보면 이게 중국 측 기록에 보면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보면 일본이 이제 조공을 했다는 것은 쿠니 시대 때, 쿠니 시대 때 이제 조공을 했죠. 앞에 야요이 시대 때 있죠. 그 야마타이 국 같은 게 대표적인 국가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기록이 뜸하다가 그 남조 때, 또 뭐냐면 외의 왕이 5명의 왕일 거야. 이 5명의 왕이 또 조공책봉을 해요. 그 기록이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뜸하다가 우리가 이제 뒤에는 겸수사, 그다음 경당사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들은 이제 20년마다 한 번씩 이제 조공사 줬다는 파견하는데 조공은 하지만 책봉은 또 안 해. 또 얘들이. 어. 그래서 이제 당나라 문화를 받아들이다가 율령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다가 또 이제 뜸해. 뜸하다가 이제 또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나중에 그 무궁화치 막부 있죠. 예. 무궁화치 막부 때 잠깐 초기 때요. 예. 그래서 가만무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조공무역과 책봉무역을 했다가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전국시대 들어가면 끊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후부터 이제 뭐냐 조공책봉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기록에 보면 이렇게 하나,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이제 아까쯤에 얘기했고, 야유시대 때 이제 여러 푼이들이 이제 중국에 사절단을 파견한 죠. 후한이나 서진시대나 뭐 이렇게 이제 있고, 남조시대 때는 이제 그 송나라 때, 송수에 등장하는데, 왜 5명의 왕이 조공했다. 이런 식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시기가 이제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정도 그 초반인가? 그 전이거든요. 5세기 정도. 5세기 초에서 6세기 초, 요 정도인데, 이때 이제 송서 외국전에 이 외양 5명의 이름을 기록이 있고, 조공 채권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럼 왜 얘네들이 이제 중국에 바다를 건너가지고 조공했냐? 그게 다 정치적 이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야마토 정권이 왕권을 강화하려니까 좀 건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책봉을 받고 오면 나름대로 뭐 건의가 생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어떤 건의를 세우고 정책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공채권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 미국에 가서 MBA 따고 이제 하버드하고 아이비리그 나오면 와서 대단해 보이잖아. 대단한 권위 갖고 있죠. 요거 비슷해. 그래갖고 이제 요게 있는 내용도 있는데 뭐 굳이 요걸 이제 뭐냐면 다 읽을 필요 없을 것 같아. 이거 뭐 나올 가능성도 거의 없고 다만 이제 왜 얘네들이 조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냐면 책봉을 이렇게 맺었나 요걸 하면 그 이유는 뭐냐면 송황제의 권위를 빌려서 외국 정권의 내부의 지배체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게 주요 목적이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그 백제 신라 임나 가야 뭐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칭했다 뭐 책봉을 받았다 그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중국 왕조 특히 남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별로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가 요구했던 그 칭호들을 그냥 갖다 준 거야 그냥. 예. 일종의 이제 명예직이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이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뭐 남부를 점령했다 뭐 이런 식의 문화는 이런 식의 해석은 안 되죠. 예. 뭐 하여튼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딱 볼게요. 마지막에 보면, 자, 당시 재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외항드는 대송외교는 대의적 위기가 조장되지 고구려는 적개식 고치를 이용해서 일본 내 각 지배 세력들을 국내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본질적 의미가 있다. 그 당시 외에는 이제 백제하고 이제 친했죠. 예. 그래서 이제 고구려하고는 당연히 적대적일 수밖에 없고, 예. 그래갖고 이제 백제하고 고구려가 티격태격했잖아요. 4세기 때부터. 물론 이제 나중에 뭐 여제 동맹이 있다고 하지만 아직 그 전까지 얘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때 5세기 이제 외양대의 어떤 국제 정세를 이제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건너뛸게요. 자, 그래서 야마토 왕조의 설립 과정을 볼게요. 이 야마토 왕조를 야마타이국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야마타이국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까지 다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이제 넘어가서 이 야마토 왕조는 통상적으로 요 기내 지역을 중심으로 했어요.
기내가 이제 여기죠. 여기 이제 밑에 있는 그 지역을 기내라고 하는데 대충 어디냐면 어디야? 요 정도 되겠네. 네. 요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있는 지역들은 기내라고 하는데 여기를 중심으로 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인 정권을 바뀌는데 야마타이 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마타이 야마토 정권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호적 연합 체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이제 말하면서 야마토 정권하고 야마타이 국 계속 이게 좀 약간 꼬여가지고 듣는데 그냥 알아서 문맥상 이제 들으세요. 예.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좀 꼬여 이게 말이. 하여튼 호적 연합 정권이 구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야마타인가 야마토국을 생각하는 사람을 보통 이제 직무초왕이라고 하죠. 직무초왕. 직무청왕이라고 하고 직무청왕까지 지금의 청왕까지 쭉 지속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 일본 애들은. 근데 실질적으로는 직무청왕 때 이제 잠깐 이제 해서 좀 있다가 가게가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끊어지는 게 이제 게이타의 왕조라고 해요. 게이타의 왕조 여기 뒤에 있죠. 그래서 게이타의 왕조가 이제 그 약간 이제 뭐냐 기내 지역에서도 좀, 좀 약간 내륙 지역에 있는 그 여기 비아오 쪽에 있는 그 오미 출신이야 오미. 그 오미가 이제 출신이 이제 그 오미에 있는 그 뭐냐면 근데 이 게이타의 청이 이제 그 오미에 있었다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결국에는 개통을 이은 건데 청왕을 그래서 보통 오늘이 지금 그 청왕을 게이타의 왕조 청왕이라고 해요. 게이타 왕조 게이타의 청왕부터 직계도 해갖고 내려온 그 청왕이죠. 오늘날 청왕은 그래서 한 번 대가 끊겼다고 보고 있어. 학자들은 이 게이타의 왕조는 누구하고 친했냐면 백제하고 친했죠. 백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백제하고 친하다 보니까 누구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냐면 백제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 당시 백제의 시스템, 백제의 통치 시스템을 율령체제를 마련하기 전까지 그 받아들였다. 이 게이타의 그 왕조가 그리고 이제 이 게이타 왕조하고 백제 간에 혼혈이 있었어요. 혼혈보다는 뭐라 그러니까 통혼이 있었죠. 통혼. 예. 그러다 보니까 서로 피가 섞였다. 그래서 지금 청왕의 피 중에 많은 백제의 피가 여기 섞여 있다는 거죠. 예.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게이타의 왕조만 좀 볼게요. 자, H치의 혹은 오미 출신의 게이타의 청왕은 천도를 거듭하면서 야마토에 진입하였고 기존의 호족세력을 제압하고 방야후로 명실상부한 지배자였다. 오늘날 이제 그 게이타의 청왕의 즉위로 신앙조 설립을 이해하는 견해가 우선하며 이 세스 왕조가 현재 청왕과 이어지는 다는 점에서 본격적 야마타의 왕조의 등장을 이해하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게이타의 왕조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청왕과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게이타의 시황조 설립 이후에 나타난 두드러진 또 변화 가운데 하나가 대항이 기거하는 궁이 아스카 지역으로 이제 중심으로 조성됐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때 이제 6세기 무렵이죠. 5세기에서 6세기 넘어가는 그 6세기 때 이제 불교식 문화 보면 아스카 문화라고 하는 게 이때 이제 게이타 왕조가 이 아스카 지역의 정치적 터전을 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 보시면 되겠죠. 그 이전까지만 해도 장소가 일정하지 않았으나 6세기 이후에 비록 궁이 이동했지만 주로 궁의 이동도 아스카 지역에 한정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궁이라는 것은 그 일본 왕이 이제 살던 곳인데 우리처럼 이제 지금 생각처럼 딱 도성이 있고 도성에 딱 이렇게 궁이 있고 간청이 있고 그런 시스템이 아직 아니었어요. 그런 것은 나중에 이제 율령 체제를 받아들이면서 각 나라의 장안을 모방을 해가지고 만든 그 도성들부터 이제 온 거고 그 전까지는 이제 왕이 사는 궁이 있었고 궁이 왔다 갔다 했어. 근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장소가 대개 보면 이제 아스카 지역에 국한돼서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때 이제 이 게이타의 어, 왕조가 백제에게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백제계 통치 시스템이 이제 도입돼요. 율령체제 전에. 그래서 이 백제계 그 통치 체제를 이제 지금 밑에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야마토 조정은 일본 열도를 지배하기 위한 방치고 국조제, 부민제, 두창제, 아, 그 우지 가베네 제도를 실시했다. 자, 이런 제도에 의한 지배 체제 구축은 5세기 단계 일반적인 강요했던 인격적 지배와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시스템화된 그런 체제가 받아들였, 뭐냐면 그 수용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도 있는데 요걸 이제 좀 설명을 할게요. 이게 제가 여기다 예전에 그 정리한 게 이렇게 있거든요. 요걸 좀 보고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런 제재를 이제 우지 가베네 제도라고 해요. 우지 가베네. 우지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시죠, 시. 가베나는 것은 성을 의미해요. 네. 그래서 이 성시라고 하죠. 근데 이제 고대 시대 때 성씨는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주로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거든요. 그래서 시족으로 구성돼 있어요. 기본적인 이제 단위가. 근데 시족이라고 다 우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야마토 정권과 관련돼 있는 그 뭐냐면 시종만 우지를 갖고 있어. 네, 우지. 네, 이게 우지고요. 그다음 갑이나라는 것은 우지 중에 이제 뭐냐면 또 특별하게 이제 야마토종부터 부여받은 성이 있어요. 이걸 갑이네라고 해. 그래서 우지 중에 일부가 갑이네를 받게 돼. 그래서 이제 보면 시족에서도 우지는 일부고 우지 중에 뭐냐면 일부가 갑이네라는 성을 갑에나라는 성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성시제도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가 이제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지 중에서도 크게 무라지 계통하고 그다음 오미 계통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되게 복잡한데 그냥 이제 이해하시라고 이제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예. 자, 요게 이제 보면 그 여기 요거 가지고 설명해야 되겠네. 하여튼 이거부터 이제 설명할게요. 여기 뒤에 있네. 예. 여기 이제 보면 잠깐만 이게 어디야? 잠깐만요. 이게 몇 페이지야? 잠깐만요. 25페이지인데 제가 헤맸어. 예. 요거부터 설명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여기 있네 여기. 예. 네, 여기부터 생각해. 이게 책이 좀 달라서. 예. 자, 하여튼 우지인데 이 야마토 국가는 이제 우지 연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지 중에서도 이제 무라지 계통이 있고 그 다음에 오미 계통이 있어요. 무라지 계통은 이제 상대성은 상대적으로 자립성이 약하며 왕과 밀접하게 성장한 시족 계통이야.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무라지 계통의 그 시족이 모노노베시예요. 모노노베시. 예. 그래서 있고 그다음 오미기통은 나름대로 자신의 세 근거지를 보유하면서 대안과 상대적 자립성이 강한 집단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오미 시족의 대표적인 집안이 오미 그 집안이 소가시야, 소가시. 그래서 우라지 그 계통의 우지의 대표적인 모노노베시고요. 네, 이걸 오므라지라고 하죠. 오므라지. 대표적인 오므라지 하는데 이게 모노노베시가 대표적이고 오미 씨의 이제 대표자를 오음이라고 하는데 오음인을 보통 소가 씨가 맡아요. 예. 근데 이 소가 씨하고 그 당시 모노노베 씨가 불교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 뭐냐면 갈등을 일으키죠. 참고로 이 소가 씨 같은 경우에는 백제 계통이죠. 백제 계통이고 이제 그 도레이라고 하는 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불교를 도입을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들이고 이에 반해서 이제 무라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노노베 씨 같은 경우에는 불교를 반대했던 사람들이야. 정통 토속신을 계속 믿자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결국 이 모노노베 씨하고 이 소가 씨가 대입해서 그 소가 씨가 모노노베 씨를 치고 결국에는 이제 그 불교를 도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한동안 이제 소가 씨가
그 뭐냐 정권을 장악하게 돼요. 이건 뒤에 좀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지 않을수도 이게 무라지 계통과 그다음에 오미 계통이 두 개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요거 가지고 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야마토 정권하고 이제 호족 연합 정권, 호족하고 이제 좀 보면 이 야마토 정권,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이제 정권이죠. 그래서 중앙에 있는 정권은 이제 뭐냐면 미야케라는 직할지를 가지고 있어요. 직할지. 예. 그래갖고 이 직할지가 상당히 크죠. 예. 그리고 이제 미야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뭐냐면 토지도 있고요. 그리고 그 경작인 그 공민도 있어. 국민. 예. 그리고 이제 창고 건물이 있어요. 예.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있다. 그 미야케란 말은 창고 건물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직업적인 부속미로서 도모메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계통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건너뛰고 그래서 야마토 정권의 이 직할지로서 미야케라는 게 있고 그 안에 직접 통치하는 지역가 그 다음에 이제 경작인 이렇게 이제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호적이 지배하는 그 영역에서도 이게 되게 복잡한데, 자, 앞에 이제 사회신분제도로서 우지 가베네 제도가 있다고 했죠. 5세기 말부터 6세기까지 이제 성립되는 과정에서 종전의 인격적 결합이 아니라 이제 제도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 그 우지 가베네 제도고요. 그다음 지방은 얘네들 어떻게 이제 통치했냐면 그 당시 유력 호족들이 그 뭐냐면 뉴욕 호족을 군이노 미야스코를 이제 임명해서 이 국조제라고 하거든요. 국조제를 임명해가지고 그 당시 야마토 정권이 이제 이들 임명을 하고 얘들한테 통치를 맡겨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족들 자제를 일단 인질로 잡아놓고 이 호족들, 유력 호족들을 군이노 미야스키로 임명해서 통치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들 안에서도 이제 뭐냐면 그 우리 안에서도 각기배라는 부국 집단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야마토 청왕 밑에 도모베라는 직업적인 부민 집단이 있는 반면에 얘네들도 각기배라는 각각의 부국 집단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요 정도만 설명할게요. 이게 복잡하게 설명하면 골치가 아파. 그래서 나중에 율령 체제가 바뀌게 되면서 어떻게 이제 됐냐면 이 구노미 미야스코제, 북조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유력 호족들이 이제 뭐냐면 인지를 주면서 인지를 바치고 자기가 거기에 통치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율령체 형성되면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군, 국, 군, 리로 바뀌어. 예. 그래서 국은 주로 이제 지방 중앙에서 파견된 국사가 이제 파견되고요. 군과 리는 예전에 호족들이 이제 거기에 임명하는 방식이고 이렇게 군이노 미야스코 제도가 일종의 지방 통치 제도가 율령체제에서 이렇게 그 9년제도 이제 시스템을 받아들면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야마토 정권의 중앙에 미야케라는 이제 직할지가 있고, 그 안에 토지와 경장민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 황제가 청왕이 직접 통치하는 그 청왕 밑에 있는 청왕 개인의 토지와 경작인이에요. 예. 그리고 호적 밑에도 뭐냐면 그 구노무 미야스크를 통치하되 호주 밑에 안에서도 여기 보면 각기배라는 부국 집단이 있었는데 이건 3인들이죠. 얘네들도 이제 호주 밑에 있는 예속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마토 정권 안에서도 이런 예속민과 그 다음에 호주 밑에서도 예속민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율령 체제에서는 이런 걸 다 바꾸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호족들이 갖고 있는 이 각기배라는 그 사역들을 자기 공민으로 만들고 호족들이 갖고 있는 땅을 공지로 또 만든 거야. 그리고 여기 미야코에 있는 애는 토지를 이제 공지로 공민으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3인 사지들 공지 공민으로 만든다는 게 청왕에 있는 밑에 있는 개인 토지와 공민 그 경작인들, 3인들, 그다음 호적 밑에 있는 이제 이런 예속민들, 토지들 다 뭐냐면 율령체제에서 그 공지 공민화 시켰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설명하면 좀 복잡하니까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런 체제가 나중에 율령체제 때 바뀌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아틀란티아 중국사 계속 일본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먼저 국조라는 것은 여길 말하는 거야. 예, 여기 그노미 미야스코 일종의 이제 율령체제 이전의 지방제도죠. 국조는 야만토 정종에서 복속된 토착 호족을 칭함으로써 일종의 이제 지방간에 해당한다. 복속의 징표로서 국조의 자제와 여식이 왕궁에 봉사했다. 자, 부민제는 국가 소유의 백성을 관리한 제도로서 일반 농민들이 호족에게 그 관리를 임명으로써 전문적 기술을 가진 자가 중앙 조직에 특별 배속시켜 봉사하게 했는데 이를 통솔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 반조다. 자, 이 부민제라는 것은 이 두 가지야. 각기배하고 동호회가 있어요. 이게 다 이제 부민제거든요. 부국이라고 하는 집단들인데 이게 각기배 중에 좀 뛰어난 애들은 이쪽으로 이제 와서 그 하고 이걸 이제 뭐냐면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걸 반조라고 했던 거죠. 두창제라는 것은 여기죠. 미약계라고요. 미약계 안에는 원래 미약계는 창고 건물이라는 뜻인데 요걸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토지나 국민 그 경제권을 통치했기 때문에 미약계라는 거예요. 요 미약계 같은 경우에는 황제, 그러니까 황제한다. 그 일본 왕의 3인 사지예요. 예, 이런 것들 개인 그 민가 일본 그 국왕이 개인적으로 통치하는 민하고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창제는 그 조정 소유로 귀속된 토지를 장악 관리한 제도 두창은 그 야마토 조정의 지방 지배의 거점이었다. 두창이라는 그 폭양은 야마토족의 직할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와 삼인 창고금을 하나의 단위 구성하고 창고금을 표하는 데 중점을 뒀기 때문이다.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 기내 지역 외에도 여러 지역에 분산돼 있어. 그러니까 곳곳에 이제 여기에 거점 역할을 하면서 그 주변에 있었던 이런 호족들 통제하는 역할을 했던 게 두창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지 가베네 제도는 흔히 시성 제도라고 표현되는데 먼저 우지는 그 시족도 일족들이 나타난 개념, 조상의 계보나 동족 의식에 공유하면서 하나의 동족 집단을 자처하는 정치적인 면에서 사회적 단위체고 자 근데 주의할 것은 모든 시족이 다 우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면 야마토 조정과 관련돼 있는 사람만 신을 갖게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가베나라는 것은 야마토 대왕이 그 수요는 일종의 사회적 칭호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오미, 무라지, 기미, 아타이, 오비토 같은 위치는 다양을 칭호했다. 그 앞에서 얘기하는 가베네의 이런 시족 우지 안에서도 뭐냐면 오미나 무라지, 기미, 아타이, 오비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중에 이제 무라지하고 오미가 제일 이제 뭐냐면 그 끝발에 있는 이제 성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가문이 무라지 계통은 모노베시 오미계통 오무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외인사에 유통되고 있는 사회적 조칭을 야마토 조정의 대항이 우지 집단에게 하사함으로써 그들이 대항에 복속하고 있다는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데서 정치적 의미가 있다. 자, 일부의 지배자 집단만이 우지 가비네를 가지고 있는 시대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지배자임을 나타내는 징표이기도 한다. 그러니까 성실을 갖고 있는 것이 지배자를 갖고 있는 어떤 그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우지와 가비네는 그 후에 율령제도가 받아들인 후에도 계속 사용되고 있죠. 뒤에 이제 가베네 제도가 계속 바뀌긴 하는데 뭐 그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아스카 문화와 이제 소가시를 볼게요. 6세기 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아스카 문화가 등장을 하는데 이때 이제 큰 영향을 미쳤던 그 시족이 앞에서 얘기한 소가시 집단이죠. 이 소가시는 원래는 백제 계통의 이제 그 도레인이죠. 목시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목론마치가 뭐 그 선조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 백제에 들어와서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불교도 도입을 했던 그 집안이 소가시 집안이고 한동안 야마토 정권을 지배했던 그런 계층이었죠. 그런 집안이었죠. 자, 좀 볼게요. 자, 여기 보기 전에 이제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는 27번이에요. 27번. 자, 6세기 야마토 조정을 구성하고 있던 기나이의 이제 대표인 시족 집단은 오미 그룹과 무라지 그룹이 있는데 요 오미와 이제 무라지는 이제 뭐냐면 우지에게 부여된 가비네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대표적인 시족 집단이죠.
예, 하여튼 있고 이들은 대표적인 존재로서 각각 오미와 오므라지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오미의 이제 수장을 오므라지라고 하고 무라지의 수장을 그 뭐냐면 오므라지라고 하고 그다음에 오미의 수장을 오미라고 하죠. 오미. 그리고 이제 이 오미는 대표적인 소가시, 오므라지는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모노노베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자, 그 5세기 말 이후 세력들 얻은 시족은 무라지 그룹의 오토미 시다. 근데 게이타의 처왕을 중심으로 신흥 왕조가 성립되자 실각하고 그 대신에 모노노베 시간이 급부상했고요. 6세기 이후에 오미 그룹의 시족들은 세력이 확대해 가면서 그 대표적인 소가시였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이 두 개의 시족이 대립을 하게 되죠. 게이타의 처왕이 죽은 후에 야마토 조정은 오미의 소가시와 오므라이즈의 모노노베 시가 함께 주도하는 체제가 성립됐다. 그러나 소가시와 모노노베 시간은 김메이 청왕 때 그 백제의 전례는 불교의 수용 여부를 둘러싸고 대립했다. 소가시는 불교 수용을 주장한 반면에 모노오베 시는 수용을 거부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결국에는 그 항쟁에 승리한 사람이 소가시였다. 그래서 소가시가 이제 승리한 후 오므라지 이제 뭐냐면 지를 폐지하고 왜냐면 오므라지 같은 경우에는 모노오베 시가 이제 가지고 있었잖아요. 폐지함으로써 조정의 신화를 대표하는 유일한 조직이 됐다. 그리고 이제 소가시가 지지받는 슈슈초왕이 즉위하는 왕권 강화를 도모했다가 소가시가 보낸 자객이 암살됐다. 그래서 이때 이제 소가시가 그 당시 초왕조차도 자기 뜻에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 있다. 그래서 권력을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하여튼 이 사건 슈슈 초왕이 소가시한테 죽은 사건을 계기로 해서 소가시는 조정의 권력을 장악했다. 소가시는 김메이 청왕의 딸이자 소가시 혈통인 스에코 청왕을 옹리했으며 뒤이어 이제 정치적 보장으로서 소토쿠 대제를 이제 세웠다. 그래서 스에코 청왕인데 이 스에코 청왕은 그 뭐냐면 최초의 여왕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이 스에코조라고 이제 하죠. 요 스에코 청왕인데 이때 이제 소가시 집안의 대장이 누구냐면 소가노 마치라는 사람이야. 소가노 마치. 예. 그래갖고 이때 이제 또 스에코 청왕의 이제 보좌 요구서 누굴 선택했냐면 소가시의 황자였던 그 뭐냐면 우마야도 황자를 선택해요. 우마야도는 뒤에 이제 쇼트쿠 태자로 이제 뭐냐면 추종을 받는데 이 사람이 뭐 태자이기 때문에 태자라는 것은 왕위를 계승한 왕자를 태자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태자라는 명칭보다는 붙인 게 아니라 이건 뒤에 이제 추종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사람 후가 그 당시에는 오마야도 황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소가시 지방과 이 쇼트코테제가 1년의 개혁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요 당시 이제 세코조의 여러 개혁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요거까지 뭐 거는 좀 그냥 정리만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좀 보기는 그러니까. 예. 자, 여기에 있는데 제가 이게 도표 같은 것들은 어디에서 이제 가지고 왔냐면 하룻밤에 있는 일본사가 있어. 이게 되게 쉽게 돼 있더라고. 저도 일본사를 잘 못해가지고 요거 책을 이제 기본으로 해갖고 좀 읽어봤거든요. 예. 근데 쉽게 일본사의 가닥이 잡혀.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자, 하여튼 요 당시 이제 그 세이코 청왕을 보좌했던 사람이 스토코 태자고 그 실력자가 소가노 오마코죠. 그러면서 서로 협조하면서 이제 했는데 국내 정치를 보면 그 당시 간이 12개를 만들어서 재능과 공적에 따라 간이를 수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법 17조를 만들어서 그 당시 최초의 이제 성모법이다. 갈리오스 호족의 40가지를 적어냈고 외교적으로 이제 보면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는데 견수사를 파견했죠. 문제하고 양제에게 견수사를 이제 파견해서 일본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켰다. 그래서 이제 그때 견수사를 파견할 때 이제 그 있는데 이 견수사 뒤에 이제 경당사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이 중국 문물을 수용하는데 큰 역할을 했잖아요. 다이카 계시는 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일본 청왕이 중국 황제에 보낸 국서가 있는데 상당히 건방지게 보냈어. 수업 문제 때 보면 외왕은 천을 형을 삼고 그 이들 제를 삼는다. 그러니까 하나들 형을 삼고 다들 뭐냐면 그 아웃 삼는다. 수업 문제가 볼 때는 좀 건방지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여기 뒤에는 더 가관이죠. 해가 뜨는 동방의 천자가 해가 지는 서방의 천자에게
국서를 보낸다. 일단 해가 뜨는 동방의 천자가 요 일본의 국왕이죠. 일본의 이제 국왕이 해가 지는 서방의 천자가 뭐예요? 여기 이제 수양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본의 국왕을 좀 높이고 그다음 수양제를 깎아내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수나 양제가 아주 화가 났겠죠. 당연히 건방진 거 아니야. 근데 꾹꾹 참았어.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고구려를 치기 위해서는 뭔가 그 당시 그 야마토 정권의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꾹꾹 참았고 같이 이제 뭐냐면 또 사신을 파견했죠. 일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견수사 파견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스에코의 정치를 이제 좀 간략하나마 살펴봤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 아스카 문화는 아까 전에 불교 문화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 시대 때는 이제 정방 후원부라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은 이제 안 짓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일종의 위세와 가시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상징물이 등장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시족적인 차원에서 만든 우지대다. 우지라는 것은 시족을 의미한 거고, 그다음 대라는 것은 사찰을 의미한 거죠. 그러니까 시족이 만든 사찰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따지면 원찰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원찰. 그래서 이때 이제 뭐냐면 많은 사찰들을 만들어서 이런 자신의 어떤 가언의를 가시했다. 예전에는 큰 무덤을 만들어서 했지만 이때는 이제 무덤 규모는 축소되고 이게 우지대다라는 게 뭐냐면 사찰을 만들어서 자신의 권위를 가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가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백제계통이다 보니까 또 백제계통하고 김민한 연결을 가지고 있었죠. 소가시는 백제와 김민한 뭐냐면 어,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한국사 하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백제부터 일본이 많은 그 문물들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근초광 때부터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일본하고 백제는 상당히 친했어요. 그래서 이제 철기 문화도 받아들였죠. 원래 일본이 자체적으로 철기를 못 만들어. 이게 자체적으로 철기를 만들기 전은 백제로부터 5세기 말부터 철기를 받아들인 거야. 그때부터 만든 거야. 그 전까지는 지금 한반도에서 이제 반제품을 사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약간 다듬을 정도고 자체적으로 철기를 만든 것은 5세기 후반대인데 그걸 이제 그 기술을 전달했던 사람이 백제예요. 백제. 그래서 이제 백제를 구다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백제 계통의 문화를 많이 영향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모든 것이 다 백제의 영향을 받은 건 아니에요. 여기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토의 교지라고 있어요. 예. 그래서 목재 방가 사유상이 있는데 요 목재 방가 사유상 자체는 상당히 유명하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거는 신라계통의 영향을 받았다 보고 있어요. 예전에 뭐 백제계통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신라계통이 이제 영향을 받은 게 정설인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래갖고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하타시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하타시에. 예. 그래서 이제 백제가 아니라 신라계통이다라는 게 최근에 있고 이거 예전에 한번 방가사유상 관련된 내용이 기초에 나왔어요. 기초에 나왔던 거. 예. 나머지는 뭐 그냥 한국사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때 이제 좀 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쿠데타 전쟁의 7세기 이렇게 좀 볼게요. 자, 요때 이제 소가시가 이제 정권을 장악했는데 이 소가시도 이제 7세기도 넘어가면서 외교 노선의 변화와 왕위 계승 문제 등으로 해가지고 이제 갈등을 빚다가 을사의 변호도 해가지고 그 당시 소가시가 몰락해. 예. 이게 645년이거든요. 일사의 변이로. 그래서 소가시가 몰락하고 그때 이제 뭐 고토코 초왕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되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그다음 견수사나 뭐 경당사 등등 해가지고 도입된 이제 그 중국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다이카 계신이 행해지죠. 다이카 계신. 다이카 계신이 행해지는데 이 다이카 계신은 종전에는 이제 백제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앞에서 이제 백제계 시스템을 뭘로 바꾸냐면 이제 어 중국의 율령 체제, 당나라 율령 체제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경당사라든지 견수사 이런 것들이 이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이제 율령 체제로
바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윗과 계신이 이 소가시 사족들을 물려나고 나서 행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올 646년이 있고요. 646년. 을사해변이 645년이니까 646년에 행해지죠. 646년에 행해졌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이때 이제 7세기 때 동아시아 모든 나라 극도 정치적 군사적 긴장이 휩싸였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수당의 건국과 세력 확대는 주변 지역의 불안 전선을 지대시키고 동아시아 역사상 전략로 대규모 전란 시대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때 가면 뭐 수당 그 시기고 요 과정에서 뭐 전쟁도 일어나고 우리가 이제 그 복을 치고 있잖아요. 당나라가 수나라가 이런 시대야. 그러니까 그리고 저 삼국이 이제 막 통일하고 백제가 이제 멸망하고 막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대륙이나 한반도에서 상당히 정치적인 특히 한반도에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안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에 자극을 준다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고립된 나라이기 때문에 뭐냐면 조금만 자극이 줘도 얘들이 상당히 이게 뭐냐면 큰 자극이 되는 거야. 우리 같은 경우에는 딱 대륙 옆에 있으니까 뭐 대륙에서 조금만 뭐큰 사건이 나도 그냥 하면 넘어가면 되는데 얘네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반도나 대륙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이상한 징조 보고 자기한테 위협을 주면 그게 조금이라도 겁을 먹게 돼. 얘들이 그 명역 시스템이 없어. 우리처럼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자극해도 얘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야. 이거는 이때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제 그 애도 맞고 말기 때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애들이 한포 사고 몇 번 하니까 쫄아가지고 그냥 문 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또 근데 금방 하고. 그래서 막 그 고립된 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조금이한 충격만 줘도 조금 충격 줘도 금방 이제 무슨 개혁을 하니 내부 혁신하니 하면서 이런 그 흐름들이 형성돼.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이런 대륙이나 한반도에서 정치적 정세가 그 당시 다윗과 계신의 어떤 배경이 되었다. 얘네들이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 위기식을 이제 초래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냥 그 앞에서 이제 그 스웨코 총학 때 했던 개혁들은 앞에 얘기했죠. 예,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 읽으면서 할게요. 자, 스웨코 총학 시대 때는 많은 업종을 능했다. 간이제 시행, 헌법 17조 제정, 국사 편찬, 각종 군중 의례 정비 등이 이루어졌으며, 이 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 역사서를 남겼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 존재하지 않고 있죠. 자, 이루어졌으며 600년의 수해 사실 확인에 그동안 단절됐던 대중국 관계를 재개시켰다. 그래서 한반도에 대해서는 그 기존의 친백제 노선을 기조하면서 친신라 친고구려 전개하면서 많은 선진물을 입수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제 점점 신라가 이제 점점 부각이 되다 보니까 백제 가지고만 이제 의존해서 안 된다. 좀 다변화시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외교의 다변화. 자, 스웨코 청왕과 존메이 청왕 뒤에 이어 고토코 청왕이 642년 즉위한 무렵에 주변국의 연이어 전변이었다. 642년 고구려에서 연개 소문의 쿠데타가 발생했으며 이어 백제에서도 의장왕이 반대파 왕족과 귀족들이 추방했다. 그리고 고구려와 백제의 공격받은 신라가 당과의 관계를 심화되 시켰다 갔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형 외교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당과 고구려의 대립이란 기본 구도와 백제와 신라가 가세하면서 그 남북 세력 대 동서 세력의 대립하는 형태로 국제관계가 재편되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도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게 국제정세에 이렇게 요동치고 하니까 앞에서 말한 그 일본 같은 경우 민감도가 상당히 크다고 했잖아. 작은 그 충격이라도 얘는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게 개혁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당나라한테 굴복할 수 있겠다. 신라한테 당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개혁의 이제 첫 걸음이 뭐냐면 소가시 제거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645년에 을사변이 발생하면서 소가시가 타도되었다. 그래서 고쿠고 청왕은 즉시 전변에 주역했던 고토코 청왕에게 양해했다. 고토코 청왕은 이제 국정을 쇄신하고 앞에서 말한 이제 그 소가시 같은 게 백제 계통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 백제와 이제 친하는 정책을 했는데 방향을 바꿔서 고토코 청왕 때는 친당 친신라 정책을 추구하게 돼요. 어 그러면서 이제 당나라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당나라 시스템으로 이제 개혁하자라는 게 다윗과 계시냐. 그래서 종전에 백제 계통의 어떤 시스템을 벗어나서 다윗과 계신 같은 율령 체제를 받아들이자.
그래서 이제 그때 고토코 총왕을 주축을 한 그 당시 핵심적인 누구냐면 나가노 황자와 그다음에 그 나가토노 발음하기 힘든 일본 같은 게 이름이 좀 힘들어. 나가토미노 가마탈인데 이 두 사람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나가노의 황자는 후에 덴지 총왕이 됐던 사람이고요. 실제로 이 사람이 이제 거의 주도했다 보시면 다 있고 계시네요. 그리고 나가토미노 가마타니는 그 후에 이제 후지하라 있죠. 후지하라의 이제 시조가 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 사람이 후지하라는 이제 성을 받거든요. 예. 자, 그 밑에 있죠. 나가토미노 가마토니노 훗날 덴지 총왕부터 후지하라는 성을 받아서 후지하라노 가마타리가 돼요. 후지하라 씨의 시조가 되는데 이 후지하라는 이제 뒤에 있죠. 나라나 헤이안 시대 때 그 유명한 가문이죠. 예. 한때는 이제 뭐냐면 권력까지 장악을 했던 가문이잖아요. 그 선구자가 이제 나가토미노 가마토리라는 사람이야. 자, 그래서 고토코 총왕이 즉위한 후 연호를 다이카라는 것이 있어요. 다이카. 그래서 이제 이 다이카라는 연호는 최초의 연호라고요. 최초의 연호. 그래서 이제 이걸 다이카 계신, 대하 계신 이렇게 이제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제 이듬해 646년 소위 개신의 조를 발표해서 발표했다. 이혼석기 일본 서기에 보면 개신의 조는 외국 사회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지만 상당 부분 윤색되어 있으나 당시 사실 그대로 전해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요 일본 서기를 만들 때 이 당시 이제 그 다이카 계신 때 했던 일들을 그러니까 다이카 계신 그 당시 이제 요 시기가 뭐죠? 예. 고토쿠 청와 때 했던 일들만 다 적어놓은 게 아니라 뒤에 이제 덴지 덴무 청와 때 계속 율령 체제를 계속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개선하거든요. 그 내용까지 다 고토쿠 청와 때 한 것처럼 기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있는 얘기를 앞에다 끌어다 쓰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때 이것만 보고 그때 그것이 다 했다 이렇게 보면 안 돼. 이거는 덴지나 덴무 청왕을 거쳐갖고 몇 대를 거쳐서 뭐냐면 했던 내용들을 이 뭐냐면 고토코 총왕 때 한 것처럼 그리고 고토코 총왕이 개신조에 다 포함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기록된 거죠. 좀 왜곡된 거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런 그것은 앞으로 이제 그 일본이 그 뭐냐 율령 체제 어떻게 이제 만들 것인가라는 걸 담고 있죠.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고토코 총왕 때 했던 건 다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총왕들이 했던 것을 앞에다 끌어다 써갖고 기록한 것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개신조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좀 볼게요. 이렇게 보면 있는데 여기 보면 자 옛날 청왕이 그 왕실에서 사적을 소유하고 이게 설정한 백성과 미약계라고 하죠. 이걸 이제 사지, 사민들이야. 왕실 직할령 또 여러 호족이 사적을 소유한 부국민 있죠. 각기배라는 백성과 국의 사유지가 있는데 그래서 사지, 사민들을 폐지하고 뭘 한다? 공지 공민화 시킨 거야. 예, 이런 제도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도성의 제도를 만들고 도성이라는 것은 이제 예전에는 왕들이 궁이라고 해갖고 미야라고 하거든요. 일본어로. 이 궁을 옮겨 다녔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도성의 개념, 경이라는 개념이 없어. 근데 도성의 제도를 만든다는 건 경을 만든다. 그래서 뒤에 이제 헤이하고 헤이쪼코 이런 또자가 붙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경이라는 거야. 경이라는 것은 이제 한 곳에 거주하면서 궁전이 있고 그 밑에 관아가 있고 백성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공간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뭐냐면 성벽을 쌓는 이런 걸 경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만들고 지방행정구역을 정한다. 어,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말하는 이제 구미노 미야스케를 없애고 율령식 지방행정구 그러니까 9년제 형태를 받아들인 거죠. 이런 것들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처음으로 호적과 호고대장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파악하려면 이걸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공지 공민한 백성들에게 논밭을 나눠준다. 반전수습법이야. 자, 이게 1번 서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주의할 것은 요 다이카 계신의 개신지조 관련된 내용은 그 당시 다 했던 건 아니고 뒤에 했던 내용들을 좀 앞에다 끌어갖고 썼다. 그렇기 때문에 요때 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예전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 목적이 나왔어요. 당의 율령 체제를 수행하면서 강력한 중앙 집권을 수립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렇게 공지 공민화시켜서 토지와 인민을 국가가 직접 통치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호족도 만들고 그다음 반전수습법이라는 이건 이제 군전제를 모방을 한 거죠. 이런 걸 했다. 그래갖고 이제 군전제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군전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토지를 지급하고 토지를 지급하면 뭐냐 부병을 하고 조용조를 갖다 바치잖아. 똑같아. 반전수습법 이것도 이제 군전제죠. 비슷하고 이제 받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공병으로 착출되고 그다음 조용조 같은 세금을 이제 내는 거야. 이런 식. 그래서 토지를 바탕으로 해서 공경하고 그다음 세금을 내는 건데 이것은 이제 거꾸로 하면 군전제가 붕괴될 것처럼 이것도 붕괴됐잖아요. 나중에 나라 후반기 들어가면 그러니까 나라 관전수법이 붕괴됐으니까 공경을 유지할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자체 무장한 경쟁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요걸 대신해서 사무라이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 반전수법의 장원을 지키기 위해서 사무라이들이 이제 등장해서 사무라이들이 공격 역할을 대신하는 거야. 이게 이제 해안 시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라이 결국에는 권력까지 장악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당나라가 군전제 붕괴하는 거하고 일본이 군전제 붕괴하는 양상이 좀 비슷비슷한 양상으로 좀 돌아가요. 그렇지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냐면 그 사무라이들이 끝내는 이제 뭐냐면 정권을 계속 잡아가지고 뭐 쭉 나가죠. 근데 이제 당나라는 송나라 이후부터 해갖고 문치주의하면서 문신 관료들이 계속 권력을 이제 잡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역사의 진행 방향에서 좀 차이가 나타나죠. 예. 자, 이렇게 이제 했다. 그렇지만 이런 그 정책들은 그 당시 이제 이때 청하했던 고토코 청하고 나가노 황제 사이 권력 투쟁 때문에 이제 뭐냐면 사이가 나죠. 왜냐 고토코 청하는 이제 뭐냐 친신랑 난 친백제 계통인데 이 나가노 황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요때는 뭐 마음이 달랐는지 모르겠지만 친백제로 나가요. 이제 이거 말이 얘가 친신라 친당으로 나가는 데 반해서 얘는 친백제로 나가. 그래서 이제 서로 외교 노선의 차이가 나. 신라와 친하자. 근데 얘네들은 백제에 계속 친해야 된다. 그래서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나가노 황제가 이제 권력을 청하고 고토코 청하고 쳐내죠. 그리고 자기 어머니였던 사이메이 청왕을 내세워요. 그리고 이때 이제 뭐냐면 백제가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나가노의 황제가 이제 뭐냐면 그 친백제 노선에 입각해갖고 원정국을 파견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덴지 청왕 때도 계속 파견하고 자기가 덴지 청왕이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을사의 변을 계기로 그 다이카 게시를 계기로 해갖고 계속 이렇게 이제 외교 노선이 바뀌게 되거든요. 친백제였다가 고토코 청왕 때 다이카 게시 때는 신신라 그다음 당나라, 친당 이렇게 있다가 나가노 황제가 이제 또 권력을 이제 받으면서 친신라 정치로 나갔다. 이렇게 친백제 정치로 나가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수도도 그 여기는 이제 오사카였거든요. 오사카 다이카 계신 때는 오사카야. 오사카는 기내에 있는 항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당나라 신라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오사카 편했던 거야. 근데 이 뭐냐면 나가노 황제 때 이제는 오사카에서 어디로 옮기냐면 좀 내지로 옮겨. 오미라는 곳을 자기 게이타의 왕조의 발상지가 오미인데 여기 그 기내 지역에서 좀 내지에 있는 거거든요. 오미는 그래갖고 오미로 옮겨버린 거야.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왜냐면 이 나당 연합군이 이제 우리가 원정을 파견했으니까 복수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피하려고 저 오미 지역으로 빤스를 한 거죠. 물론 다시 더우긴 하지만 뭐 이렇게 수도 변천하고 또 연결돼 있어요. 예, 얘네들 관련 그 뭐냐면 권력 그 변화 관련돼서 수도 변천하고 또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보는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볼게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청왕과 나가노 형제 사이에 권력 투쟁이 일어났다. 청왕은 친신라, 그다음 친당, 나가노에 같은 경우에는 친백제죠. 이렇게. 자, 그 결과 코토코 초항은 나니아에 음, 고립되었고, 나니아라는 곳은 어디냐면 예전에 오사카의 옛 지명이에요. 예. 앞에 나온 것처럼 다이카 계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신라와 당후부터 많은 걸 받아들이니까 한국에 나니아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카노에는 이제 아스카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스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오미로 또 옮겨요. 나가노의 황제의 직권으로 고토코 청왕은 어, 나가노의 황제의 직권으로 고토코 조정의 친당나 친당 친신라 노선이 후퇴되고 다시금 친백제 노선이 대두됐다.
자, 이건 나가노 황제의 이제 집권이 친백제 노선을 지지한 포력세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시사한다. 자, 고토쿠 초왕이 죽자 나가노의 황제는 자신이 바로 즉위하지 않고 655년에 자신의 어머니였던 옛 고코쿠 초왕을 다시 왕자로 옮겼는데 그녀가 사이메이 초왕이다. 그리고 이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백총강 전투가 일어나죠. 자, 660년에 나당연합군은 일고의 백제를 멸망시켰다. 그래서 백제 부흥운동 세력이 일어나자 왜군에 원병을 요청했고 이 요청을 받은 사이메이 정권은 어, 백제 원군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때 이제 실권자는 앞에서 얘기처럼 이제 나가노의 황자죠. 그런데 사이메이 초왕이 661년 백제에 지원하기 위해 규슈에 머무를 중 급사했다. 663년에 백제 부흥군과 왜군의 원군이 나당연합군과 유명한 백총강 전투에서 이제 백강 전투라고 하죠. 격돌했는데 결과는 당연히 이제 왜군의 참패였죠. 예. 요거는 이제 한국사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총강 전투는 나당연합군하고 일본 간, 백제 부흥군 간에 일어난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는 전쟁이죠. 예. 자, 백제 구은 전쟁에서 참패한 아스카 주종은 나당연합군의 침공을 대비하여 망명 백진의 기술을 이용해서 스시마의 가네다 섬, 다자유 북쪽의 오노성을 비롯한 아스카 지역에 방어하기 위해서 비롯한 아스카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다카야스 성에 그러니까 요충지마다 상성을 축조했는데 이때 이제 만들어진 상성이 백제인 기술자들에 의해서 이제 만든 백제식 상성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그 한국사에도 나와요. 예. 그래서 당시 망명한 백제인들이 이걸 만들었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래서 다자유 같은 경우는 어디냐? 여기는 이제 큐슈 지역이잖아요. 이 큐슈 북큐슈 지역에 예전부터 다자유라는 간청이 있어. 그래서 이 간청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한반도부터 문문을 받아들인 어떤 그 간청이거든요. 예, 여기가 있는데 여기부터 해갖고 스시마부터 해서 여기까지 또 기내 여기 보면 센트라이카 있잖아요. 연안에 있는 그런 지역까지 다 백제 상성으로 쫙 무장을 했어. 그러니까 나당연합군 이렇게 들어올 때 백제 상성을 만들어갖고 여기 방어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수도를 어디로 옮겼냐면 아스카에서 오미로 자신의 근거지죠. 게이타의 왕조의 근거진 오미로 옮겼던 거죠. 예. 자, 이러한 산성의 축조는 당시 아스카 조정의 위기의식이 얼마나 심각한 걸 보여준다. 자, 667년 나가노의 황제는 왕조 아스카에서 앞에서 오미도 이제 천도를 했고요. 이듬해 즉시 즉위했는데, 정식으로 즉위했는데 이게 덴지 청왕이야. 그래서 청왕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배체제를 강한 조치를 취했고, 특히 이제 망명해온 백제 귀족들의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각종 제도를 정비해 갔죠. 그리고 정부에 갖춰 호적을 이제 작성. 그래서 이제 호적 작성도 아까 개신의 조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덴지청이나 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뒤에 있는 대문청 때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대의 기록들을 이제 여기다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이제 지배체제의 진전이 급속하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이고 국가의 위기의식이 놓였기 때문이다. 나당 연합군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어떤 국가적 위기사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일본 애들은 외부에 이제 조금이나 자극이 들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자기들이 공격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쫄아가지고 다이카 개신하고 그다음에 좀 원군 보냈다고 해서 쫄아가지고 또 백제식 산성을 만들고 체제 정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민감해. 우리하고 좀 달라. 우리는 뭐 그냥 좀 와서 뭐 주변에 큰일이 하면 그런 일 하고 넘어가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는 만성화되어 보는데 얘네들은 조그만 자국마저도 그냥 이제 막 개혁을 하고 막 벅살 뜨는 거야 그냥. 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 청왕의 국가 일본의 성립을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시대 den무 청왕 때부터 den무 이제 지도 청왕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진시의 난이 있었어. 진시의 난. 그래서 진시의 청왕 때 이제 좀 반개인 den무가 그 뭐냐면 권력을 장악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이따 설명했는데 하여튼 이 den무 청왕 때 앞에서 얘기한 이제 우리가 율령 체제를 뭐냐면 정비를 했다. 그래서 실제 율령체 정비는 이 den무청왕 때부터 보고 있어요. den무청왕 때 이제 율령체 정비를 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den무, 그다음에 짓도, 그다음에 뭐 문무청왕, 그다음에 게이쇼 이런 처왕들이 있는데 쭉 밑에 있는 처왕들이 율령체제 정비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때 이제 이걸 알기 위해서는 진시의 난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진시의 난. 진시의 난. 자, 이 진시의 난은 이제 대무청왕이 권력을 장악하는 계기가 됐던 건데요. 그 앞에서 얘기한 den지청왕 있잖아요. den지청왕이 이제 이런 독재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많았어요. 이 사람이 좀 성격이 캐릭터가 좀 강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den지청왕이 죽으니까 이 당시 den지청왕의 아들이었던 그 오토모 황제하고 그 den지청왕의 동생이었던 오야마 황제가 싸움이 일어나. 이게 진시의 난이야. 네, 진시황. 그래갖고 결국에 여차여차 해가지고 오함 황제가 이제 den지청왕의 동생이죠. 얘가 승리를 한 거야. 그래서 얘가 대무청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가 자연스럽게 얘 아들이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원래 얘가 그 황제가 되려고 이제 약속을 했어. 청왕이 될 거를 약속했는데 얘 아들 태어나니까 얘한테 족보 있고 얘는 너 저기 가서 저기 가서 그 뭐냐 머리 깎고 있어라 했는데 얘가 이제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뭐냐면 그 얘가 죽고 나서 얘가 튀어나와갖고 이제 얘를 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원래는 실력자 그 계승자가 아니었다가 얘가 죽고 나서 실력으로 이제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왕권이 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실력을 황해를 차지했기 때문에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해서 또 독재 정권을 확립해. 덴지도 했는데 덴무도 똑같은 이제 성격은 이제 그 사람이 나타나면서 이제 독재 정권이 있고 이런 강력한 왕권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가 아는 율령 그런 개혁들을 율령 체제 개혁을 진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에 청왕은 대무청왕들 이제 계통이에요. 물론 잠깐 이제 den지 계통이 나오긴 하는데 좀 약간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대무청왕이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율령 정책이라는 보시면 돼요. 호족의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그다음에 아스카 키우히 마령을 받으면 안 돼요. 아스카 키우 미하령을 공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호적을 작성해서 전국적 확대이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팔성제 시시고 여기 새롭게 가비네를 부여하는데 요때 가비네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거냐면 자기에게 이제 그 권력에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제 성을 부여해서 그 권위 높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중앙오력들이 국가로부터 녹벌을 받아 간이나됐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이제 어떤 식으로 통치를 했냐면 그 우지밀로 통치. 우지가 이제 어떤 우지는 국방을 맡고 어떤 우지는 재정을 맡고 어떤 우지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외교를 맡고 이런 식으로 통치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제는 간청을 만들고 거기다 뛰어난 그 적합한 전문가들 관리로 임명해갖고 통치를 했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무슨 통치예요? 율령식 통치 제재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대왕이라고 있어요. 대왕.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그 청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죠. 청왕, 덴지, 덴지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그래서 이제 있고 덴노죠. 덴노. 덴지가 아니라 덴노. 그러니까 덴노라는 말이 여기에서 이제 있죠. 제가 잘못했는데 대왕이라는 것은 대신에 덴노라고 하고 청왕이라는 이제 칭호를 이제 사용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랑이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청왕이라면 좀 약간 중국식 황제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 명칭 그대로 불려주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왜냐면 중국 애들도 그 황제라고 하잖아. 그냥 황제 불려주잖아. 청왕 불러주고 황제 불렀다고 해서 우리가 예속됐다. 그거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청왕이나 칭호를 할 땐 보여주고 불러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덴지 청왕에서 아까 대무청 혈통이 변화됐고 그 다음에 청왕이 아라이토 가미 살아있는 신 현인신이라고 했죠. 신격화됐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본 국호 니혼인가요? 니혼이라는 그 국호를 요때 처음 사용했어요. 예전에는 외라고 지칭했는데 외라는 게 왜소하다는 의미잖아요. 그 중국 애들이 그렇게 붙였던 거고 근데 일본 국호를 사용했다. 니혼 이렇게 일본 국호가 상당히 의미가 있죠. 이게 해중화 근본이다. 약간 이제 뭐냐면 그 국호는 잘 지은 것 같아. 근데 예전에 교과서에서는 이걸 나라 시대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해이안 시대죠. 잠깐. 교과서에서는 나라 시대라고 이제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해이안 시대가 아니라 고분 말기 때죠. 고분 시대 말기. 해이안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 시대가 아니라 고분 시대 말기예요. 그래서 예전 교과는 나라 시대가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야.
최근에는 이게 이제 뭐냐 고쳐졌다고 나라 시대가 아니라 요 대무청학 때도 행보를 이렇게 고쳐졌게 했는데 예전에 09년 개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나라 시대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군시 말기인데 7세기 때 얘긴데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여러 업적에서 율령 체제를 완비했다. 그 외에 뭐 집도청왕, 문무청왕, 개순청왕 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어 집도청왕, 대무청왕의 항우죠. 그래서 이때 뭐 후제학군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문무청 할 때는 율령에서 다이오 율령 같은 거에서 반전수법을 이제 공표하고요. 예. 그다음 요로 율령 같은 것들을 하고 그래서 율령 체제는 완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 대무청이 상당히 큰 업적을 세웠다. 그래서 율령 체제를 뭐냐면 도입하고 그 후에 이제 뭐그 아내와 아들들이 뭐냐면 이 율령체를 완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본이나 오늘날 국호는 den무에서 지토청왕 시대 때 성립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일본 군주의 호칭인 덴노, 이 청왕이라는 것도 처음 사용한 것도 목간을 비롯한 당시의 사회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것도 대무시대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밑에 있는 목간 관련된 거죠. 청왕포시라는 청왕이라는 칭호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한 청왕의 신격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도 대무청왕 시대다. 그래서 이제 일본 가요진 안효소에는 청왕을 신에 비유하여 칭송하는 노래들이 등장하기 시작된 것이 대무 집도청왕식이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좀 살아있는 신, 대무 신앙 때 이제 그 청왕 때 시대부터 청왕을 본격적으로 아이토 가미, 현인신으로 이제 신격화 됐고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대무 청왕이 소위 이제 진시의 난을 통해서 뭐냐면 반란을 통해 극적으로 집권했기 때문에 그만큼 그 과정에서 이제 청와권이 강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밑에 뭐 진시에 난 관련된 있는데 내용은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den지청이 죽고 나서 진시에 난이라는 또 반란을 통해서 원래 그 황태자가 되었던 den지청의 이제 아들 오토모 황제를 몰아내고 자기가 이제 권력을 장악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자, 대무청은 신라와 당과의 적대 관계를 어떻게 하든 해소할 필요가 있었으며 국제적인 격동 속에 배태된 그 외국의 지배체제 정비에 더욱 경계했다. 왜냐하면 이제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적대 관계를 이제 뭐냐면 청산해야지 뭐 새로운 문물을 또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때 이제 고분 말기 때 들어가면 약간 통일신라 문화를 좀 많이 받아들여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이 통일신라 문화적 성격이 강한 신라 문화적 성격을 강한 그런 문화를 학고 문화라고 해.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이제 아스카 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어, 백제 문화적 성격이 강했잖아요. 네, 학고 문화 같은 경우에는 신라 문화적 요소가 좀 강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더 다시 말해 백제 멸망 후에 전개된 외국의 전시 체제부터 탈피와 국내의 지배체제 정비라는 두 가지 요소를 대무 시대에 주요 가지었다. 그러니까 이에 청왕은 강력한 군주 권력을 확립 토대로 앞에서 이제 쿠데타를 집권했기 때문에 군주권이 강하죠. 그래서 그 토대로 위기 관리와 체제 연결을 착수했다. 그래서 율령 체제를 이제 뭐냐면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예. 그러니까 다이카 계신 때 했던 것은 이제 그냥 약간 제스처였고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무청왕은 당과의 관계를 단절한 상태에 두면서 신라와 밀접한 관계를 선유했다. 과거의 적국이었던 신라의 우호 관계를 맺어 국제적 고립과 위기감을 벗어나고자 했으며 이런 외교 관계를 전제로 외국 내부의 지배체제 정비에 매진할 수 있었다. 또한 신라로부터 체제 연계에 필요한 율령 지시를 비롯해서 수많은 비법을 전수받을 수 있었다. 아직까지는 당나라부터는 직접적으로 교류가 안 되니까 신라를 통해 당에 관련된 내용을 받아들인 거죠. 예. 자, 한편 국내에서 여러 시책을 통해 중앙집권적 관료체제를 정비해 나갔다. 인간과 승진에 관한 제도 및 48개의 새로운 위기제도를 실시해 간이질서를 정비했고 그의 중앙호족들은 기존의 호족적 성격에서 전체 국가의 녹봉을 유지하는 그 귀족 간이도 변모했다. 또 684년에는 유명한 8세계 성 8개 가빈의 제도를 성을 새롭게 정했는데 그것은 기존의 호주청이 갖고 있는 오미라든지 무라지 같은 가베네 지스를 정비한 것서 새롭게 정비된 것은 하바 마이토, 아손, 스쿠네 같은 8종류의 가베네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자신의 어떤 측근 세력들에게 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책 통해서 항시의 권한, 청와의 권한 이런 것들을 그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청와과 항시가 관계 깊은 시족들에게 마이또와 아선 등의 상위의 가지면을 주었다. 또한 681년 대무청은 재김이 상고제사에 정리하는 등 국사 편찬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율령 제정에 그 제정에도 착수했다 이렇게 있죠. 자, 근데 이런 책들은 이제 지금 남아있지는 않죠. 네, 지금 남아있지는 않고 후에 이제 일본서기나 고사기 할 때 그때 반영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남아있지는 않아요. 자, 그러나 686년에 그 대문청이 자신이 추진한 프로젝트 완성을 보지 못하고 그의 항우였던 지토청왕이 이제 즉위하죠. 지토는 이제 대문청왕이 이제 추진했던 사업들을 마무리했는데 여기 보면 아스카 키요마리 형이 있어. 이게 원래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언제 했냐면 그 대문청 때부터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 마무리를 이제 이때 이제 했다는 거 했고요. 그리고 아스카 지역의 북방이 후지야가고, 예. 그래서 후지야가고는 제가 이제 다시 정리하겠지만 앞에 이제 꼬가 붙잖아, 꼬가. 예. 꼬, 경이 붙죠. 경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앞에서 당나라의 어떤 장안을 이제 모방을 해서 만든 건데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궁궐이 있고 가나가 있고 여기 민가가 있고 이렇게 당나라 도시 계획전을 이렇게 만든 게 경이야. 네, 꼬가 붙어. 그래서 최초에 이제 그 경이 후지야였고요. 후지야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에 헤이초코, 헤이안코 다 경자가 붙잖아요. 꼬가. 얘는 당나라의 도성 시스템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하면서 이제 율령 체제에 늘어난 이 간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했던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후진학골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후진학골을 조용하기 시작하여 694년에 천도함으로써 중앙집권적 명분을 가시했다. 이거는 지도청원 때 만들어서 실제 694년은 지도가 아니라 이제 그 아들이었던 문무청원 때거든요. 문무청원 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후진학과에 관련된 내용 있죠. 후진학과는 중국의 도성 제도를 모방하여 만들어진 일본의 최초의 도성이다. 자, 그다음 외에서 일본으로 국호를 변경하는 배경에는 나라히토 가미의 청왕에 의해 포상되는 나라의 이름을 새롭게 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 하지만 이제 7세기 후반에 등장한 청왕의 호칭과 그다음 일본이나 국명이 단 한 번도 양조 교체가 또 없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는 걸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덴무부터 덴무의 그 후계자들까지 쭉 얘기를 했고요. 여긴 더 안 나왔지만 다이오 율령이라든지 요노 율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때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율령 체제를 완비시킨 게 그 덴무청왕과 그 후손들 집도 문모 뭐 개숑 이런 거에 영향해서 이제 완성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뒤에부터 이제 율령 체제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이 율령 체제 관련된 내용은 이제 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